했죠.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은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도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내가 강물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도 같은 강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시간. 우리가 현재라고 말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순간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죠. 만물 유전. 그렇습니다. 시간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죠. 그 역사는 흘러갑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그 시간의 개념은 절대 시간이었어요. 절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뉴턴 이전에, 그러니까 뉴턴까지의 그 시대에서 그 세상 사람들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시간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죠.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은 상대적이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시간의 그 연속성은 불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그 상대성 이론을 또 뒤흔드는 그 이론이 나왔죠. 사실은 상대성 이론의 꼬리를 물고 나온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자론, 그죠? 양자론. 근데 이것이 갖는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인류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크게 세 차례 변합니다. 뉴턴. 이전까지는 절대적 또는 고정적 세계관이에요. 이제 뉴턴은 근대를 대표하죠. 그 다음에 상대적 세계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 박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뭐죠? 지금 현대, 21세기 현대에 이르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양자론적 세계관. 이 절대적 고정적 세계관은 뭐냐면 그 이전에 뭐예요? 여러분 이제 뉴턴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이 절대적 세계관을 뉴턴이 만든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 절대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적 영역이었죠. 그렇죠?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세계는 절대적 세계관이에요. 어떤 세계가 움직여지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었고, 그 구조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신의 뜻 또는 어떤 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우주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뉴턴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만류 인력의 법칙이, 여러분 몰라요? 애들도 알아요. 물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가지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증명했다. 이게 아닙니다. 뉴턴의 위대한 점은요, 그거를 책 3권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어떻게 우주 이거는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세계 속에 우리 개인의 삶이 있는 거죠. 우주는
수학으로 쓰여진 교과서라고, 책이라고 그랬어요. 책. 교과서라고 그랬습니다. 예, 뉴턴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뭐냐면 모든 것이 수학적인 어떤 그 공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증명이 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종의 기계와도 같은 그런 세상, 시계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뉴턴이 바라본 세상이었어요. 네. 네. 이것은 절대적 세계관, 고정적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 깨져요. 이 세계관이 깨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그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낙관적 세계관을 가졌어요.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계적,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적 세계관, 고정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계처럼 돌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는 뭡니까, 여러분? 계속 이 세계가 돌아가는, 뭐예요? 뭐, 기계가 돌아갈 때, 여러분, 자동차 엔진 돌아가려면 계속 기름을 넣어주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걸 손질해주면은, 예? 고장나면 고쳐주고, 예? 부품 갈아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계는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용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적 세계관이에요. 낙관적 세계관. 네. 이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또 산업혁명에 의해서 더 강화되는 이 절대적 세계관, 고정적 세계관에 참으로 확 견진 사건이 뭐냐면 세계대전이에요. 1,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 했죠.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절대적일 수가 없다. 이상적이지가 않다. 낙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미래를 낙관했거든요. 미래의 예측을 아주 낙관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해체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또 여러 가지 사조들이 이제 태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술계에서 나오고. 그런데 과학에서 또 나온 것이 뭐냐?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상대적 세계관이 나온 거예요.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적이지 않다. 가장 여러분 물리학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리학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물리학에서 물리라는 건 뭐예요?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예, 물리량을 가진 뭐 목사님 헷갈리게 하지 마. 얘가 자꾸 애교를 떠니까 제가 신경이 자꾸 일로 가요. 지금 막 눈을 깜빡깜빡하고 막. 다른 건 내가 애들한테 약해가지고 저도. 자, 물리량을 가진 모든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리량의 가장 기초가 뭐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물리량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뭐 분자, 원자. 그렇죠. 분자, 원자 뭐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빛이죠.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빛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네? 이 말은요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물리학이 있으라라는 얘기래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라고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은 빛이지 무슨 빛에 물리량이 있냐 그런데 있어요. 빛에도 입자가 있죠. 여러분 빛에도 질량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빛도 이 물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의 아주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죠? 시간. 네?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 근데 그 빛의 그 입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절대적 세계관에서 시간도 어떻게 해요? 절대적 시간이었어요. 우주 어디서나 똑같은 시간이라고 했다고요. 고정적 시간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의 상대성이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다 똑같은 시간에 절대적 시간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상대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게 뭐죠? 뭐죠? 네? 중력. 중력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질량값. 질량값에 따라서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이 밝혀놓은 세상은 이제 절대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인 세계, 이 세상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밝혀놓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건 무엇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하는 거냐?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요, 종교적 세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만들어진 세상이 완성이 된 세상이고, 그 완성이 된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 상대적 세계관인데, 그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신이 과연 완전한 신일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시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종교가 구축해 놓은 세계관, 종교도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죠? 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적이다, 고정적이다,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악이 없고 온통 선으로 가득한 그런 완벽한 세상이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그 구조,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자체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너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무신론의 시대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적 존재와 종교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 있다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절대적 세계관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조주의자들. 그렇죠? 네. 교조주의자들. 세상의 모든 것을 종교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그걸로 고정하고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교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정론. 예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세계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 뉴턴 이전에 있었던 그 세계관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예정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정론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상대성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상대적 세계관이에요. 상대적 세계관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 중력에 따라서 이 질량값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 조건에 따라서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뭐예요? 상수만 있었어요. 상수. 그죠? 상수만 있었어요. 절대적 숫자.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상수에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덧셈과 뺄셈만 있었던 세상이에요.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상수와 상수의 합, 상수와 상수의 뺄셈, 덧셈과 뺄셈의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수와 변수예요. 이해되시죠? 상수와 변수. 여러분,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의 시는 곱하기잖아요. 시작은 곱하기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덧셈과 뺄셈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방정식의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곱하기가 있으면 어떻게 나누기가 있고, 그렇죠? 분수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수를 연구하면서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바로 변수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있어요? 절대 변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종속 변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독립 변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매개 변수 있고. 이야, 뭐 공부 열심히 했네. 네. 이게 다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숫자여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변수가 중요한 시대다. 상수는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빛 그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빛 에너지는. 그렇죠? 그러나 그 빛 에너지가 놓여지게 되는 그 상황,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간도 다르게 흘러요. 그렇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량값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가 변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물고 태어나는 숟가락이 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였어요. 신분사회. 그렇죠? 그죠? 계급사회. 그렇죠? 그런데 이 상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질 수는 없죠.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말하자면 내가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내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달라져요. 이것이 신분사회가 없어지고 계급사회가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명사회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서도요, 맨날 똑같은 인간의 삶 속에, 인생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뻔한 주제들이에요. 그 주제들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은 옛날에 어떻게 해서 상수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대로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렇죠? 예. 그 특성을 잘 살려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대한 예술이라고 표현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변수에 따라서, 이 상수에 어떤 변수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현대 예술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의 변화의 변곡점에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가 상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가도 어떤 변수가 거기에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자본주의가 좋은 자본주의도 될 수 있고 나쁜 자본주의 될 수 있고,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양자론적 세계관이 점점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양자론이라는 건 뭐냐?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킬 박사가 상수일까요? 하이드 씨가 변수일까요? 아니면 하이드 씨가 상수입니까? 지킬 박사가 변수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킬 박사가 상수고, 그죠? 하이드 씨가 변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양자론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양자론은 뭐예요? 둘 다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자론에서는요, 중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첩. 양자론에서는.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인문학에서는? 이게 바로 융합이에요, 여러분. 융합.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는 양자론을 딱 아직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양자론이 이런 거구나라고 딱 깨달았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될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죠?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이 50대 50의 그 확률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그때는 지킬 박사로 있는 것이고, 이 확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이드 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러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률과 가능성. 확률은 결국 가능성이잖아요.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높은 거고, 확률이 낮으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자론에 대해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와 변수라는 것, 아예 이것 자체가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상수인지 뭐가 변수인지도 이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론은요, 모든 것이 뭐예요? 불확실성의 세계관이에요. 불확실성. 불확실하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물리학자들이 양자론을 인정하면서도 양자론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정확해야죠. 그죠? 정확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상수와 변수. 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수조차도 불확실해요. 이것은 확률과 확률의 방정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확률과 확률의 방정식. 그래서 그 결과값은 우리는 더더욱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들었죠. 나비 효과.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도 제가 원래는 그게 나비의 날갯짓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0.025의 오차. 이게 여러분, 이게 퍼센테이지예요, 여러분. 0.025의 퍼센테이지라는 것이 이게 기상학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죠. 이것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날갯짓. 원래는 갈매기의 날갯짓이라고 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갈매기의 날갯짓 정도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0.025%라는 게 뭐냐 하면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브라질 지역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 번 했는데 그 기상적인 영향에 의해서 미국에선 토네이도가 불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수학적으로 0.02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었어요. 인과관계.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왜? 결정론적 세계관이니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만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인과관계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부과가 돼야 되죠? 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연관관계. 연관관계는 뭐예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그 어떤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연관관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인과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관관계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양자론적 세계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불확실하다죠. 불연속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는 우연이 없었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결정론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리고 불연속적이고, 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연속적인 세상이었어요. 우연은 없고, 그죠? 모든 것은 다 결정론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인과관계에 의한 연속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죄지면 지옥 가. 그죠? 네? 모든 것이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할 수 있고 도덕률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 상대적 세계관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인과관계만 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연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론적 세계관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는 이제 우연적이에요. 결정론적인 것보다 유연론적인 것이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론으로 보이는 거죠. 네.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들이 관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논리학에서 제가 그랬죠. 상관관계. 뭐가 이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뭐라고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 상관관계가 중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니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나는 할 거야. 니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냥 두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애들이야 뭐. 근데 얘들 이러면서요 사실은 다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이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어릴 때 막 까불고 뭐 장난하고 어지럽고 그랬지만 이러면서 다 들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자론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양자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만들었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는 뭘까요? 네? 예전의 컴퓨터는요 연산값만 계산해내는 거예요. 계산기예요 사실은. 성능 좋은 계산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다양한 변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률 값을 잡아내는 것이 양자 컴퓨터예요.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AI 아시죠? AI를 연구하는데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연산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거 있죠? 빅데이터를 왜 집어넣습니까? 빅데이터가 뭐예요 여러분? 그 연산값에 조건값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그 조건값에서 그래도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뭐냐라는 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AI는 결국 양자론적 세계관에서 탄생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요즘 그 수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 신학 분야인데 숫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책이 여러분 자음으로 다 쓰여진 거 아시죠? 모음이 없다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의 자음은 동시에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의 나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 뭐 제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수신학이 있어요. 예. 그 수신학 분야가 있고, 그게 어디에 잠깐 언급이 되냐 하면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잠깐 언급이 돼 있어요. 기호학의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 수에 대해서 요즘 또 제가 또 이 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2, 3, 4, 5. 자,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합니까? 1이라는 숫자 존재하냐고요? 존재해요? 2라는 숫자가 존재합니까?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요? 2라는 숫자가 존재해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뭐예요? 숫자는 뭐예요? 측정값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죠? 측정값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가진 다른 사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동전 1개, 동전 2개. 그러니까 이 사물이 없으면 이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물리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죠? 과학에서, 학문에서 사물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모든 것을 측정값으로 표현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공식을 왜 외웁니까?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은 뭐죠? 0은 없는 거잖아요. 물리량이 없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계를 바라볼 때 세상은 이것밖에 없어요. 없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있는 것. 그리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있음의 값이 측정값만 나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리량 값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숫자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리량이 마이너스 1인 존재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없음을 넘어서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없는 거는 없는 거로 끝나는 건데 어떻게 없음에 더 없음, 더 없음, 더 없음 이게 나올 수 있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재밌죠,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거. 이게 단순한 숫자의 놀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예?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 여기 비밀이 여기 다 있어요. 예. 여기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의 비밀도 여기 있어요. 중요하죠? 자, 성경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불변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절대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또, 뉴턴의 과학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뭐가 있죠? 열역학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해가지고 몇몇 법칙 쭉 나오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뭐예요? 유는 형태를 달리할 뿐, 그죠? 유는 유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에너지, 질량, 모든 보존 법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형태를 달리할 뿐이에요. 에너지의 형태를 달리하고 질량의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유는 유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1, 2, 3, 4 무슨 보존의 법칙, 무슨 보존의 법칙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는, 자연 상태에서 유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변화를 해요. 그죠? 여러분, 수분이 결빙해서 어떻게 돼요? 눈이나 얼음이 돼가지고 땅에 내립니다. 그렇죠? 지표면에 내리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여서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그래서 또 그것이 증발돼가지고 다시 또 수증기가 되고, 이런 순환 과정을 하잖아요. 봐라! 그래서 변함이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 그 양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해되세요? 빛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빛도 똑같은 양이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빛의 입자가. 이거를 물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제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엔트로피 법칙이 이제 인문학에도 들어와 버렸죠.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가만두면 없어져 버려요. 천천히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엔트로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이 물리학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에너지 얘기를 할 때 마찰값이라는 게 있어요. 마찰값.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마찰값이 어떻게 돼요? 유를 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무가 되는 게 아니고, 유가 유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유는 어떻게 돼요? 무가 되는 거예요. 무.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죠? 기존의 물리학에서, 과거의 물리학에서, 그리고 절대론적 세계관에서 얘기할 때는 1이 있으면 그 1은 계속 1이에요. 그 1에 더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3을 하거나, 이러한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 1은 계속 1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자연 상태에 두면은 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은 마찰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뭐예요? 있으라 하니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창조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진정한 창조의 사건은 태초에 그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의 유사상품, 창조의 그 파생상품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 제가 한 적 있죠. 자, 그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0이라는 것은요, 없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태초의 무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형태가 없고, 그죠? 흑암 위에 기품이 있고, 네. 그거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카오스. 네. 카오스. 카오스 상태예요. 성경은 물을 카오스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카오스의 상태는 뭘까요? 이제 밖에서 여기도 훨씬 질서가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영은 영이고 무예요. 이거는. 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론에 의하면 무는 뭐예요? 여러분? 조건값이 결정되어지지 않는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률값이 불분명한, 불확실한 상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킬 박사 하이드 씨 얘기했죠. 지킬 박사도 아니고 하이드 씨도 아닌 상태. 뭐라고 규정할 수 없고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조건값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의미 있는 물리량을,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의미 있는 물리량을 정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가 0이라는 거예요. 0의 의미가 이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0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뭐예요? 이거를 측정한 값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번에 2단계 총을 사용하는데 물타입, 아니 주목타.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뭘 뜻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낮은다는 거예요. 얼마큼 낮냐? 그 가능성이. 그죠? 이 조건값이 정해지지 않고 확률값이 불확실한 상태의 측정값들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단계 총을 2단계 총을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수의 어떤 개념에서 이런 연산을 하는 것 말고 이제 이 양자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산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이 답을 못 했는데 뭐죠? 뭐죠? 답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 뭐예요? 어? 뭐예요? 플러스 2예요. 자, 그렇죠. 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가 되느냐?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답이 나온 거죠. 자, 여러분, 낮다는 거예요. 응? 이건 높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낮다. 양자론에 의하면. 자, 이거를 놓고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벡터 값하고, 제가 스칼라하고 벡터 값 얘기했었죠? 여러분 좌표에서 그러니까 선을 표현해 봅시다. 이게 0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예요. 여러분 좌표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좌표에서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좌표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1이 있는데 이 1을 마이너스 1로 둔다 하면 좌표상의 의미는 뭐예요? 위치를 180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방위각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함수할 때도 배웠고 또 군대 가서 지도할 때도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값은 뭐예요? 포병들이 많이 하는 마이너스 값은 뭐예요? 현재 있는 값에서 180도예요. 그죠? 자,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예요. 여기에 또 마이너스를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80도 바뀌어서 또 다시 180도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네?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저 3차 방정식을 풀면요 되게 복잡한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변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럼 우리는 이전에 어떤 시대였냐 하면 상대론적 세계관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는 상수와 변수의 값에 의해서 그 결과값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는 항상 상수는 정해져 있는 숫자, 그러니까 상수죠. 항수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변수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면서 항상 그 변수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제 시작된 세상,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상수, 변수 이것 자체가 구분이 무의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불연속성의 시대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불확실성을 숫자는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양자론적 관점으로 숫자를 봤을 때 이 불확실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서 카운터가 돼요. 불확실성이 숫자로 카운터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뭐 수학 잘하면 좋겠죠. 저는 수학 잘 못해요, 지금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불확실성도 이젠 뭐예요? 그 불확실성의 값. 어느 것이 더 확실하고 어떤 것이 더 불확실하냐 그 측정값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논리적으로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숫자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면과, 그죠? 이게 선이죠. 선. 그리고 공간이 있어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런 좌표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넓게 좀 잡아보자. 그러면 4개의 면이 나오죠. 그죠? 4개의 면이 나옵니다. X축과 Y축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평면이잖아요. 선은 1차원. 이게 생김으로써 2차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3차원 살잖아요. 3차원에 뭐가 있죠? Z축이 있잖아요. Z축. Z축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렇게 쫙 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Y축이고요.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에요. 자, 이걸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맞나?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되시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 Z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숫자가 놓여질 수 있는 위치가 몇 개예요? 숫자가 지금 4개의 면에서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면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6개의 면. 그러니까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 숫자가 어떤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양자론적 세계관에서 숫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죠? 물리학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거. 그죠? 뭐죠?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 좌표로 표현될 수 있을까? 시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어떻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간도 물리량이 있다고 했죠. 물리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력에 끌려요. 그래서 시간이 강한 중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굴절돼요.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시간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빨려 들어가는데 시간에 물리량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시간이 가장 무거운 값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당겨요. 어떤 중력이 강한 중력이. 그러면 그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져 있는데 땡기면은 뭐가 제일 먼저 딸려올까요? 그 시간이 먼저 시작된 그 순서대로 딸려오겠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끌려올 때 제일 밑에 깔리는 게 뭘까요? 그 시간에 과거가 깔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것도 수학적으로 입증을 누가 해놨는데 저는 그건 잘 못하겠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먼저 시작된 시간들이 밑에 깔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들이 쌓이게 되죠. 인터스텔라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어요. 주인공이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뭘 황당하게 이렇게 꾸며놨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서관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다 좌표잖아요. 그죠? 이 좌표예요. 시간은 아래서부터 쌓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 장면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 양식을 빌려서 화면으로 블랙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인가를 상상적으로 우화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적 이론에 입각해서 블랙홀 안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시간값이 이렇게 이 전체로 시간이 제일 크니까 시간이 전체를 둘러싸고 먼저 시작된 과거부터 이렇게 축적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좌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 좌표 하나가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매트릭스예요. 이게 매트릭스예요. 네. 지금 이게 과학 시간인지 설계 시간인지.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왜 중요하냐면, 자, 중요한 것은 상수, 변수 그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이 숫자 값과 이 변수 값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론에서는 이 상수와 변수가 어떠한 위치에 조건값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 숫자의 관계값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금융사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이너스 값을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이너스 통작품을 마이너스 값을 이용하고 있고요. 미래의 수익을 예측해가지고요. 미래의 리스크까지도 예측해가지고요. 그 숫자 값에 의한 연산에 의해 가지고 수익률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숫자 값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리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숫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 난 복잡해. 이 돈을
내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투신사들, 금융사들이 이미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상수도 아니고요, 예? 변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좌표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 좌표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수값도 아니에요. 변수값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이 둘 사이에 있는 어떠한 방정식이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정식이 전개되느냐.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죠. 어떤 직에 취직을 하면 보여요. 예측이 돼요. 그죠? 그 딱 짜여져 있는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대강 얘가 어떤 길을 갈 것이다. 그렇죠? 그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계 시대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측 가능한 지계 시대를 살았어요. 네? 좌표가 정해지고 그 좌표에 의해서 좌표값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네. 뭐냐? 이 공식이 정해져 있는, 이 방정식이 정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지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양자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지계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많은 직이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업이라고 그랬어요. 업. 직과 업의 차이를 말씀드렸었죠, 제가. 업이 중요한 거예요. 업이라는 건 뭐예요? 업이라는 건 한 가지의 조건값에 의해서 또 그 몇 가지의 어떤 연산, 그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직이지만 업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연산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뭐예요? 이것 자체가 최초로 발명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발명해 놓은 것들, 특허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았어요. 뭐예요? 중첩시켰어요. 그리고 융합시킨 거예요. 중첩시키고 융합시킨 값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자동차도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휘발유 넣고 달리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스마트카예요. 그죠? 새로운 중첩과 새로운 융합을 이루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동력이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거예요. 이게 업의 세계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논해야 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면 농담이고요. 자, 이런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신앙적으로. 이게 다 일치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상대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상대적인 세상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얘기를,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고 이 양자역학적인 어떤 세상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 신 존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근데 저는 더 확실하다는 거죠. 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고정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신의 존재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입증해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불확실성을, 신의 존재하지 않음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최상위 입증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전에는 신을 믿는 사람이 신을 입증해야 하는 시대였어요. 존재론적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양자론적 세계관에서는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거꾸로 입증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양자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입증하기가 쉽겠어요? 입증하지 않기가 쉽겠어요? 둘 다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신을 입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네, 신학. 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불확실성 시대에서 여러분,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어떤 숫자가? 불확실성 시대에서. 여러분, 고정적이고 절대값을 가진 그런 그 뉴턴의 시대나 그 상대성 이론 이후의 그 시대에서는 어떤 숫자가 더 중요한 숫자일까요? 어떤 숫자의 의미가 더 컸을까요? 네? 양수값? 음수값? 양수값이죠. 그렇죠.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의 나는 계속 증가돼야 되니까. 그죠? 양자론에서 제일 의미 있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될 게요. 0이죠. 그죠? 0은 뭐예요? 불확실성을 높일 수도 있고, 확실성을 높일 수도 있고. 0이죠. 그리고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카오스 상태였어요. 그죠? 저는 이 0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 양자론적 세계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을 나타내는 숫자가 좀 생각합니다. 신을. 그리고 이 0이야말로 양자론적 세계관에서는 초월적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원불교가 이 개념을 채용해 갈까봐 저는 좀 걱정됩니다. 농담이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쵸? 이제 우리는요, 상수값이 얼마냐, 변수값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쉽게 바꿔보면, 야, 누가 이걸 해서 돈 벌었대, 이 아이템으로 돈 벌었대, 이걸 해서 돈 벌었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상수와 변수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수와 이 변수 사이에 있는 이 관계값, 어떤 수식, 어떤 연산, 어떤 방정식이 이 안에, 어떤 좌표가 그러니까 상수든 변수든 이 좌표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네? 여러분,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좌표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좌표상에 있는 계산값, 측정값이에요. 그 숫자예요. 벡터는 뭐예요, 여러분? 네? 위치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측정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칼라가 아니라 위치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X, Y, Z 축의 시간축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의 이렇게 원통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아래부터 이렇게 쌓이는 거니까. 거기에 이 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투신사들, 금융사들이 미리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고, 그쵸?
그죠? 미래의 수익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죠? 예? 마이너스 통장과 무슨 뭐 이렇게 투자값,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숫자가 사실 여러분 다 방정식이에요, 결국은. 예. 이제는 그거를 우리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제가 뭐 여러분한테 투자 공식을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남이 하는 식대로 해서 다수가 하는 식대로 해서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뭐예요? 나만의 수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수식. 이것에 앞선 사람들이 바로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렇죠? 앨런 머스크라든지 구글의 스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요 이거를 알기 이전에는요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숫자를 채워넣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숫자를 채워넣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알아요. 숫자의 크기가, 숫자의 값이 중요한, 측정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숫자의 위치가. 여러분 마이너스 값도 좌표상에서 위치 값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게 반대의 반대는 다시 제 위치로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는요, 중요한 숫자의 의미는요 위치와 방향값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사실 저는요 아주 어렵게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사업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쓰던 공식이 아니라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연산 공식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결과값들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방정식 아시죠? 여기에 공식이 쫙 있고 이꼴 하고 또 여기 공식 있잖아요. 같은 값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죠? 저는 그게 저희의 인생살이입니다. 저희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고정된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최근에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면서 신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점진적인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세상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어떤 위치값과 방향값을 어떤 좌표에 놓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후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구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저는 그래요. 이 시대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는 우리 아이의, 그러니까 여러분, 상수가 어떻든 변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는지, 내가 뭘 물려줬는지, 얘의 지능이 어떤지, 얘의 재능이 어떤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재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위치값을 또 그 방향값을 내가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이제. 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